장기 수상 기술원 한대철 본부장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 이렇게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내려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가 완전 풀 컬러로 해가지고 멋있게 인쇄가 됐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시도에 강의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재를 풀 컬러로 해가지고 준비한 시도회는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돈 많이 들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방금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기계설비법 해설과 급수설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단어는 두 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설비법 해설 그리고 급수설비 유지 관리 분야 쪽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기계설비법이 지난 언제죠?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피부로 와닿진 않으나 지금 당장 와닿는 그런 현장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단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성능 검사를 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어서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방에 계신 소장님들이나 수도권에 계신 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계설비법의 자격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우리 주택관리사보다 급여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나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우리들도 주택관리사들도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뭐 정확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는 이 기계설비 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이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될 업무 영역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관리사무소의 총책임자이신 주택관리사님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자연스럽게 떠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무엇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하는 모든 행위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수행하시는 분이 유지관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계설비법에서 19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이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관리주체라는 말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관리주체와 기계설비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기계설비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란 건물의 소유자 및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기계설비법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하시고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관리주체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관리 기준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 거의 비슷한가요? 네, 우리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소방 관리 계획을 세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점검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와 항목, 방법 및 주기, 그리고 유지관리 점검 기록, 문서 보존 방법 등을 하는 업무들이다. 우리들의 업무고, 그리고 유지관리 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들까지를 우리 유지관리 기준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선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유지관리자 선임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그리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의 구분마다 책임 기술자의 자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0세대 이상은 책임 유지 관리자가 특급이고, 그리고 보조 유지 관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2,000세대까지는 보조 유지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초급, 중급, 그 다음에 이제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초급 유지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 유지 관리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임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임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몇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5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임해야 하는 시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 2021년 4월 17일까지 1년 전쯤이 되겠죠. 그때까지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당장 우리 코앞에 나타난 것이 2022년 4월 17일까지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날이 마감일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역 난방이나 중앙집중 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내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언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유지관리자의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들이 그럴 사람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조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현재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죠? 한 4년 정도는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재 그 단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선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난 기계설비법이 언제 시행이 됐어요? 2020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유지관리자로 자격 등급에 상관없이 선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2026년 4월 17일까지. 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앞서 얘기한 이 자격 등급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이 상관없이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 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2026년 4월 17일까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선임이 가능하나 그 사이에
자격 등급에 맞도록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4월 17일 이후에는 여기에 우리가 계속 근무하신 분이 지금 이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선임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까지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정한 선임 자격 기준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선임이 된다는 점을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자, 우리들이 특급은 3,000세대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장 자격증, 기술사 보유하면 뭐 당연히 모든 등급에서 근무가 가능하고요. 설마 기술사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는 일은 없겠죠. 예, 그리고 기능장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인 분은 특급, 7년 이상이면 고급, 4년이면 중급 기능장을 보유하는 즉시 초급 유지관리자 자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는 10년 이상, 7년 이상. 이게 어디하고 같아요? 기능장과 기사가 다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3년 이상이고 건설 기술이라는 자격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급 기술인은 10년 이상, 고급 기술인 7년 이상, 중급은 4년 이상, 초급은 보유하는 즉시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조 유지 관리자는 산업기사를 보유하면 바로 보조 유지 관리자가 가능하고요. 기능사는 보유 및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야만이 보조 유지 관리자로 선임이 된다. 그리고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자, 그러면 유지관리자로 한번 이제 선임이 됐다면 다른데 보조 유지관리자 선임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신 분이 보조 유지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 유지 관리자가 필요한 단지는 3,000세대 이상 그리고 2,000세대 이상인 단지 두 군데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기술사는 건축, 기계설비 뭐 이 부분은 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 관리 분야하고 용접 분야, 에너지 관리와 용접 분야고 기사 자격증은 일반 기계, 건축 설비,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설비, 공조냉동 기계, 설비 보전, 용접, 에너지 관리 분야의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다. 산업기사로는 건축 설비, 배관, 건설 기계 설비, 공조냉동 기계, 용접, 에너지 관련 분야. 그 다음에 기능사도 마찬가지로 배관, 공조냉동 기계, 용접, 에너지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능장까지, 기사하고 기능장하고는 사실 선임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 인력에 해당이 되는 해당이 되는 자격에 해당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기사하고 산업기사, 기능사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뭐죠? 에너지 관리 관련 분야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용접 분야, 그 다음에 공조냉동 기계 설비 요 부분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기사까지 올라가서 선임의 자격을 고급 선임자로 자격을 유지하는데 2,000세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 이상은 특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어떻게 10년 이상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주택관리사님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아, 나도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네. 선임을, 중복 선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님들이 기계설비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과 겸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관리소장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되길 바래 라고 하신다면 뭐 취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기술자 중에서 어떤 자격증이 제일 쉽냐?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용접이 제일 쉽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필기시험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조냉동 기계 쪽도 지금 현재 기술자에 지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시험 치신 분들이. 왜 이제 공조냉동 설비 쪽에 자격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 공조에 대한, 공기 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건축법도 아마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각 세대마다 공기 필터가 있지만 앞으로는 중앙 공급식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지는 자격증으로는 공조냉동 기계 쪽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건설 기술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는 공조냉동 및 설비 분야의 전문 부자와 용접 전문 분야의 건설기술인만 해당이 된다.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할 때는 공조냉동이나 용접 분야, 또 에너지 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사님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 그러면, 그거 자격증 없어도 지금까지 내가 근무를 잘 해왔는데 굳이 내가 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앞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2026년 4월 17일까지는 현재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2026년 4월 18일부터는 반드시 여기에 자격을 취득해야만이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우리 생리상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네, 당연히 여기에 선임이 가능한 직원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내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기능사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산업기사까지 자격을 취득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선임을 할 때 우리 면적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있을 때, 일반 건축물하고 같이 있을 때의 선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지에서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연면적과 세대수를 별도로 합산한 뒤에 이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에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만 선임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 또는 연접한 면적이 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번지수가 달라도 같이 그 옆에 있는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떨어진 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접한 대지에 관리 주체가 같은
관리 주체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 위탁관리 회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리고 관리 주체가 같은 건축물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 8,000제곱미터 더하기 8,000제곱미터면 16,000제곱미터로 중급 선임, 그러니까 1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중급 선임이 필요하고, 우리 아파트로 봤을 때 299세대와 299세대가 있으면 합하면 598세대로서 초급 선임이 필요한 단지로 봐야 된다. 그리고 25,000제곱미터하고 700세대가 같이 있다 그러면 25,000제곱미터에서는 중급의 자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700세대에서는 초급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급만 선임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는 중급과 초급을 각각 선임해야 된다. 자,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주인이 한 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연면적을 기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기준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를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면 우리 소방관리자처럼 선임해서 소방시설의 정밀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동기능 점검을 대행케 한다면 뭐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 제18조 따라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이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직접 위탁한다. 자, 계약자가 누구죠? 유지관리자. 여기서 관리 주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물의 소유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지관리자를, 그냥 계약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직접 위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 회사가 B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왜 안 되겠어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회사는 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위탁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탁관리 회사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요것도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 계약을 직접 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위탁관리 회사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선임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상근 조건이다. 건축물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므로 유지관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 여기서 뭐하고 다르죠? 우리 소방관리자 관리자 선임하고 다른 부분은 소방관리자를 선임하면 그 사람들은 필요시에 와서 점검하고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뭐를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상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체한테 직접 맡긴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우리 관리사무소 조직 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 자격에 맞는 유지관리를 선임하며 상시 근무하도록 한다. 다음,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선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법적 기준에서 먼저 기계 설비 성능 점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임에 관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우리가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이것은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은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는 업무다. 자,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언제까지요? 2026년 4월 17일까지는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을 선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당장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다. 해당이 되는 단지에. 자, 그렇다면 이 성능 점검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유지 관리 기준에 따라서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제21조 2항에 따른 기계 설비 성능 점검업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봤을 때는 유지 관리업자한테 안 맡기고 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니까 직접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리 주체는 이 항에 따라 작성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 이 기간이 4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의사, 구청장에게 점검 기록을 제출한 게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요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음 장에서 왜 우리들이 관리 주체나 유지 관리자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지 못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관리 주체와 관리자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관리 주체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고요. 관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집권법에 따른 관리단 등을 말하며 위탁 관리를 맡은 업체는 관리 주체가 아니다라고 명심하셔야 된다. 꼭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탁 관리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탁 관리 업무의 범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강주도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을 위탁 관리 회사가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위탁관리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기술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능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리 주체는 점검 대상 기계 설비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유지 관리 지침서 및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점검 대상 기계설비 현황표와 그 다음에 제9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 점검 검토사항들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 안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머리 아파집니다. 여기서부터 성능 점검을 언제 한다고요?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성능 점검하기 전에는 유지관리 점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기마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기마다 하는 거는 유지관리자가 가능하나 성능 점검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관리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21조 1항에 따라 성능 점검업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안 된다고? 자, 관리 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성능 점검을 하려면 성능 점검업을 등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성능 점검업을 등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아니겠나 봐요. 그러므로 거의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능 점검을 등록한 업체만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1항에 따른 성능 점검은 0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그리고 관리 주체는 점검을 한 뒤에 별지 제3호 소식에 기계설비 성능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게끔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관한 양식들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그 항목들이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대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골라서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들로 추정되는 것들만 골라봤어요. 보일러, 이제 중앙 난방 공급실에서는 보일러가 있겠죠. 연료교환기, 지역 난방 지역에 있겠죠. 팽창 탱크는 당연히 지역 난방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냉난방, 수난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한기 설비로는 한기 설비, 우리 지하 주차장에 한기 설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에 있는 것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생기구 설비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성기구 설비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수급탕 설비에서는 급수펌프나 급탕탱크, 그 다음에 고가수조나 저수조, 그 다음에 오배수 배관, 통기 배관, 우수 배관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수 정화 설비, 배관 및 배관 설비에서 배관 및 부속, 그 다음에 덕트 보온,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설비, 방진 설비. 방진 설비는 어디 있어요? 펌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시설이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몇 개 정도 되죠? 18개, 약 20개 항목에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점검 대상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데가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다, 연료교환기 있다, 팽창 탱크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설물 대상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저수조,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고가 수조나 저수조의 성능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 점검표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저수조는 또 어떤 법에 해당이 되죠? 상수도법에 의해서 매월 1회 이상 상수도 저수조의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도 있지만 상수도법에서 하는 월 1회 이상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기록들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파손, 변형, 누수, 결로 상태가 있는지, 자동 센서의 동작 상태는 정상인지, 수질 검사에 대한 부분, 잔류염사나 pH 탁도, 일반 세균, 총대장균 등 이런 것들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성능 점검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되게 우리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도 적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죠? 우리 FMS도 과거에는 FMS의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대상 건물에서 과거에는 그냥 전산에 입력을 할 때 되게 쉬웠어요. 근데 작년부터 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에 대한 기록표나 이런 것들도 매우 구체화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성능 점검표가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현장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올려줘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성능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설비 성능업자, 시공 면허번호, 그 다음에 시공자 누구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이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일일이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양식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교재에도 확인하시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성능 점검의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을 보면, 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세 부류로 나눠놨는데,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언제까지? 1년 안에 성능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 점검을 하기 위한 입찰 공고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 공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과 용도별 건축물들, 우리 공동주택이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뭐 강조 당연히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올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에 떨어진 불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1만 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세대 미만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500 미만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하여 이런 데들은 2023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근무하시는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당장 내일 모레부터 뭐 다음 달부터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이제 내년부터 여기에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단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2021년 8월 9일부터 1년 이내. 여기는 왜 8월 9일이냐 그러면 이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8월 9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8월 9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설비법이 시행 날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점검 비용 2021년 작년 12월 현재 2000세대 기준했더니 약 5, 6천만 원에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 최근에 제가 여기 이제 교육 오기 전에 어저께 다시 K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지금 해야 되는 단지들을 쭉 낙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고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6천만 원이 넘는 1억이 넘는 데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얼마? 10분의 1 수준인 600만 원에 낙찰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뜻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업체한테 내가 두 군데 업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를?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업체들이 이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대한 기준들을 잘 몰라서 그냥 따고 보자는 식으로 금액을 적게 쓰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낮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2000세대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 것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업자 두 군데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5, 6천만 원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한 사람은 얼마냐 그러면 2000세대 기준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적정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입찰에 붙인다면 요즘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보니까 응찰자 수가 단지 업체가 많이 이렇게 응찰하는 데들은 15군데 업체까지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에 붙여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어떤 업체들이 되게 단합이 심해요? 외벽 도색 업체들이 담합이 요즘에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외벽 도색 공사비가 담합에 의해서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입찰 공고를 내실 때 반드시 상한가 입찰 공고를 내시기를 권고드려요. 뭐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신 단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례를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판례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만약에 낙찰이 됐는데 내가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민사적으로. 그래서 판례에 그러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예요. 얼마를 물어줘야 될까요? 뭐 대다수의 업체들은 단지 사정이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뭐 내가 그 입찰을 응찰해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해 주세요라고 법으로 소송을 했는데 얼마를 적정하다라고 판결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낙찰할 때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받잖아요. 대부분 몇 프로 받아요? 5% 정도 받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실시했을 때 만에 하나 안 하게 되는 경우에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상한가 입찰 공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상한가 공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업체 견적이 필요하죠. 3군데 이상 견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금액에 대한 기준을 컨설팅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빼버리고 그냥 가시다가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기계설비법 해설에 관한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가태료에 대한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태료의 기준들이 정해졌는데 내가 일일이 이런 거는 설명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3가지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수위 밸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정수위 밸브에 대한 부분들이 정수위 밸브가 별로 고장이 안 나 라고 생각하시는 소장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정수위 밸브가 고장이 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지하주스에 물이 넘쳤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하주스에 물이 넘치면 집수정에서 과도하게 물이 찼을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옛날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 돼 있는 단지들은 꼭 그걸 설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수위 밸브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수조의 수위를 저수라고 해서 꼭 지하저수만 뜻하는 거 아니에요. 고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러니까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그러니까 높이가 이만큼일 때 펌프가 꺼져. 그 다음에 높이가 낮으면 펌프가 켜서 물이 들어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간격이 큰 수도관을 개폐할 때 생길 수 있는 수격, 워터홈머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위 밸브를 설치를 한다. 자,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폐쇄를 할 때는 1차 측 수압의 다이아프램 내부에 0.35kg 스프링이 압력을 더해서 밸브 디스크를 폐쇄하고 개방은 다이아프램에 가해진 1차 측 수압을 2차 측으로 개방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정수위 밸브는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측 밸브의 그 간이다. 그리고 이게 2차 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쪽은 뭐가 있어요? 네. 솔레네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변이 작동해서 1차 측에 가해진 압력을 2차 측으로 뽑아버리면 밸브가 개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일을 하시는데, 자, 방금 보셨죠? 1차 측의 밸브, 2차 측의 밸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으로 여기 앞쪽에서 보여졌다시피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압이 배관의 간격이 큽니다. 그렇죠. 여기서 펌프가 밀어내는 압력이 이 배관을 통해서 위쪽 다이아프램 실에도 전달이 되고 아래쪽 밸브 디스크 실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수압이 여기서 누르는 힘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안쪽에 스프링이 들려 있어요. 어디만큼? 0.35kg 압력의 스프링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눌러서 밸브 디스크를 잠궈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열림 상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림에 자 1차 측의 압력, 1차 측의 압력이 다이아프램 실에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력을 뽑아버렸어. 2차 측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에 가해진 압력이 여기서 다이아프램 실에서 밸브 디스크를 누르는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 1차 측의 압력이 똑같죠. 그런데 왜 밸브가 열리느냐? 여기는 구멍이 적잖아요. 여기는 표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니까 무게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서 밸브가 열리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정수위 밸브 내부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내가 내부 구조 금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 정수위 밸브를 분해를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뭐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이쪽에 있는 게 니들 밸브라 합니다. 그래서 밸브 디스크가 급격하게 개폐되지 않도록 수압 여기서 이 밸브 여기서 이 니들 밸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압력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가면 물이 확 닫히거나 확 열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물이 조금씩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다음 수동 조작 밸브 3번 이 수동 조작 밸브인데 이 수동 조작 밸브는 뭘 뜻하냐 그러면 전자변이 고장났을 때 자동 제어 부품이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이 밸브를 열면 밸브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정수위 밸브가. 그리고 닫으면 정수위 밸브가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동 제어 수위 레벨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바이패스를 열어서 물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위 밸브에 수동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자변은 수위 컨트롤 신호를 전자식으로 받은 것을 이 전자변이 전자식으로 받은 신호에 따라서 열거나 닫히는 역할을 하고요. 다이아프램은 주갈로와 별도의 수실에 압력을 만들어서 밸브 디스크 이게 이제 다이아프램인데 안쪽에 고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고무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이 밸브 디스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밸브 디스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안에 다이아프램이라는 고무가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무가 찢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물이 잠기질 않아요. 밸브가. 왜냐하면 이 다이아프램 실에 압력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넘침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프램의 고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이 된다. 제가 가가에 관리소장 할 때 경험상 어느 정도면 이제 이게 고장이 나냐면 한 5년에서 8년 사이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는 경우 우리들이 뭘 했어요? 뭐 업자 불러다가 정수위 밸브 바꿔 이렇게 했는데 정수위 밸브 바꾸지 말고 이 다이아프램만 바꾸면 돼요. 그럼 정수위 밸브를 바꾸는 값에 3분의 1 가격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청소를 좀 해주시고 관리를 하신다면 쉽게요. 지금 현재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 상부에 정수위 밸브 요 상부 있잖아요. 요 상부에 볼트만 몇 개만 풀러내고 이쪽에 배관 연결된 부위 풀러내고 여기 이제 그 일자 드랍으로 집어넣어서 올리면은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렵지가 않아요. 내부 부품이
많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달랑 스프링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물찌꺼기들이 많이 차 있죠. 청소를 안 해주면 이제 스프링의 힘이 약해져서 물 닫히니까 밸브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고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격이 발생한다. 니들 밸브에 이물질이 껴서 물이 엄청나게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다. 삼각핀이 마모가 됐거나 걸려있다. 안에 니들 밸브 열어보면 조그만 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니들 밸브는 어디에 있다고요? 1차 측 여기 상부에 있거나 2차 측에도 니들 밸브가 있는 단지 정수기 밸브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간경이 작은 경우에는 니들 밸브가 없는 그 정수기 밸브도 있습니다. 간경이 큰 것들은 니들 밸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니들 밸브를 교체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밀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밸브가 완전히 딱 닫혀지지 않는다. 다이아프램 내부에 이물질이 껴서 압력이 덜 형성되는 거죠. 닫히긴 하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거. 다이아프램이 파손이 된 경우고 물이 터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밀이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다이아프램을 청소하거나 다이아프램을 교환하면 됩니다. 작동이 불량한다. 열려야 될 때 안 열리고 닫혀야 될 때 제대로 안 닫힌다. 전자변이 고장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동 밸브로 개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밸브에 위치를 정위치를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변이 고장 났을 경우는 긴급하게 수동 밸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프램 내부에 침전물이 고여서 다이아프램 기능이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이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를 해주면 스프링이 훨씬 오래 가요. 그래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마 밸브를 설치하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가 수조 방식일 때는 가마변을 어떻게 했어요? 네, 메인관에 설치를 해서 세대 쪽에는 가마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스터 펌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모든 세대에 양수기 함 속에 이 가마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변의 고장이 좀 자주 나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층을 기준해서 수압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부스터 펌프가 이제 고층부가 저층부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층부에서도 가장 꼭대기 저층부에 그 배관이 올라가 있는 그 공급되는 그 층을 기준해서 압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 아래층에 저층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1층 쪽에 있는 세대에는 과도한 수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배관 개통, 수전 기구, 보일러의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사용이 불편한 문제를 해소한다. 자, 수압이 높으면 세대 수전에서 수압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물이 많이 튀죠. 그래서 뭐 그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엄청나게 막 튀어내려오고 옷이 젖고 하는 경우가 수압이 과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압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 가마밸브의 작동 원리는 1차 측에 발생된 수압을 2차 스프링의 힘으로, 이 안에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의 힘으로 2차 측으로 넘어가는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압력 조절 밸브는 상부에 있는 압력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차 측 수압이 높아진다. 여기 압력 조절 나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차 측 압력, 2차 측 압력이라는 게 뭐죠? 물이 나오는 쪽의 압력이 높아진다. 물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가마변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마변 압력 조절 나사를 잠그면 밸브를 잠그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가마변은 왜 일반 밸브하고 반대로 작용하느냐? 왜 그럴까요? 가마변이 고장이 나면 물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가마변 고장으로서 물이 수압이 과도하게 걸리면 2차 측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마변이 고장나면 물이 끊어지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변은 시계 방향으로 반드시 밸브를 잠그는 쪽으로 돌려줘야지 2차 측에 물이 더 잘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이 노란 선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우리 교재가 칼라로 인쇄돼 있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밸브 디스크가 위로 올라가면 2차 측으로 넘어가는 물을 잠궈버리게 되죠. 이쪽 보시다시피 밸브 디스크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건 뭐죠? 1차 측의 수압이 스프링을 누르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밸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부에 스프링이 있었죠. 여기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의 힘으로 이 밸브 디스크를 누르고 있어요. 밸브 디스크 꽉 누르고 있는데 1차 측에서 보내주는 압력이 스프링의 힘보다 크면 밸브가 닫히고 스프링의 힘이 1차 측의 압력보다 더 크면 밸브가 열리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것이 이제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다이아프램이 어떻게 되죠? 밸브 디스크가 상하로 계속 작동을 하면서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원리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안에 내부는 지금 아까 그건 이제 오래된 거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부품들이에요. 다 반드시 스프링이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압력 조절 나사가 있다. 그리고 본체, 그다음에 이게 바로 다이아프램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밸브를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하면서 압력이 조절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압변에 압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스프링의 압력이 정화됐다.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압변이 고장나면 물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 그래서 스프링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2차 측에 나오는 물이 약해져요. 그래서 압력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밸브를 잠그는 방향 쪽으로 돌려야 된다. 뭐 스프링을 교환할 수는 없겠어요. 스프링 안 팔아요. 누수, 다이아프램 패킹의 소손으로 다이아프램 쪽에 이쪽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해서 스프링 쪽으로 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까만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고무 패킹이 마모가 돼서 물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강압변을 못 쓰게 되는 경우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음이 나는 경우, 다이아프램 패킹이 경화돼서 이제 경화되거나 마모 현상, 고무로 돼 있으니까 상하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상하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떤 소음이 나겠어요? 고무가 일반 쇠하고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삐 하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강압변에서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 버리면 소음이 덜 나요. 압력을 조절하면. 왜냐하면 이 압력의 진동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밸브를 더 많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장의 특성이에요. 요즘같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스프링의 팽창 개수에 따른 고장이 많다. 자, 겨울철 내 그 지하 조수의 수온하고 지금 현재 우리 외부의 기온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안에 있는 스프링이 기온에 따라서 그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막 풀리는 과정에서 스프링이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철에 그리고 가을철에 어떤 현상이 나오죠? 우리 가끔 부스터 펌프를 설치된 단지에서 어떤 민원을 받게 되냐 그러면 우리 집에 수압이 떨어졌어요 하는 세대가 가끔 있어요. 이 경우는 소장님들이 수압이 떨어졌다니까 야 펌프 수리업자 불러.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감압변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압이 떨어진 집에는 감압변 조절로서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어떤 민원 받아보세요. 밤중에 계단실에서 삐 하는 소음이 난다. 이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이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삐 하는 소음은 100% 감압변에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죠. 왜 삐 한다고요? 안에 있는 다이아프램이 상하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찰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밤에만 소음이 나냐? 네, 밤에는 다른 분들이 물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수압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 삐 하는 소음이 안 나요. 그러면 삐 하는 소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러면 물을 세대가 조금 썼을 때 삐 하는 소음이 나요. 물을 조금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집에서 비데를 쓰거나 정수기를 이렇게 쓰거나 이럴 경우는 물을 조금밖에 안 써요. 이런 경우에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삐 하는 소음을 우리 직원들한테 찾으라고 하면 갔는데 소리 안 난다고. 100% 안 나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해당되는 집, 이제 계단식이라면 양쪽 집이나 새 집 가봐서 비데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 그래서 밤에 한번 열어보면 100% 소음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감압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제 감압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에요? 감압변이 공용부예요? 전유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량기 전단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용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으로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용부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감압변 하나의 가격이 3만 원 내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이 감압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바꾸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감압변들이 제일 많이 썼을까요? 네, 저층부터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제 한 층으로 봤을 때 이제 펌프, 부스터 펌프가 고층부용, 저층부용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층부용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세대 쪽에 감압변들이 훨씬 고장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압력이 높아서 많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스프링이나 다이아프램 등 부속만 판매하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세이로 통째로 다 바꾸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급수 펌프에 대한 관리예요. 우리 급수 펌프는 물울림 다단 볼루트 펌프가 있고요. 이 다단 볼루트 펌프에서는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이 물이 떨어지는 거는 글랜드 패킹 타입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된 단지에서 20년이 넘은 단지에서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 부스터 펌프의 설치 기점을 2000년 기준합니다. 그래서 25년이 넘은 단지들은 100% 부스터 펌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엔 또 물론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볼루트 펌프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랜드 패킹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인데, 이거를 메커니컬 실 방식으로 바꾸는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펌프업자한테 의뢰하면 이것도 개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부스터 펌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스터 펌프의 설명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소의 물을 각 공급처 세대에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다. 자,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압력 센서에서 받은 압력 신호를 인버터가 회전수로 제어를 해서 설정 압력 유지를 위해서 대수를 늘려가면서 작동하도록 돼 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대가 펌프가 1조로 돼 있어요. 근데 세 대가 1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가 1조로 돼 있는 경우, 5대가 1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대다수가 세 대가 1조로 돼 있어요. 단지수가 좀 큰 경우는 4대까지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부스터 펌프의 4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 대, 두 대, 세 대.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1번 펌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번 펌프가 주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압력이 이 펌프가 최고의 회전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압력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옆에 펌프, 2번 펌프야 도와줘. 그러면 2번 펌프가 돌아가요. 1번 펌프랑 동시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펌프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압력에 이르지 못하면 3번 펌프가 또 돌아줘요. 세 개가 돕니다. 여기서 4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대도 그러면 이것도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펌프가 세트로 구성된 것 중에 한 대는 예비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안 도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순차 운전합니다. 그래서 1번 펌프가 통상적으로 한 20분 정도 운전하다가 주 펌프의 역할을 2번한테 넘겨요. 그리고 또 20분 정도 운전하다가 주 펌프의 역할은 3번 펌프, 주 펌프의 역할이 4번 펌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운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이 펌프의 수명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 부스터 펌프에서 펌프 대수 중에 한 대는 반드시 남아있다. 예비품으로 돼 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그쪽에 밸브만 잠그고 물 공급은 항상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절대 단수시키지 마세요. 펌프 하나 밸브만, 고장난 펌프 밸브만 잠그시고 물 공급은 가능하다. 다음, 그 인버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스터 펌프에서 이 인버터는 어떻게 하냐, 설정 압력을 펌프의 회전수로 제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은 헤르츠를 변환해 주는 장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의 헤르츠는 60Hz죠. 이 사이클이 60Hz로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 바뀐다. 그러면 이 회전수, 헤르츠를 20Hz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회전수가 1분에 돌아가는 회전수를 그만큼, 그 숫자만큼 낮춰버린다. 비율만큼. 그러면 20으로 낮추면 3분의 1로 회전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스터 펌프의 회전수가 천천히 돌다가 물을 많이 쓰면 계속해서 회전수가 올라갔다가 최고에 도달하면 옆에 펌프로 넘어가는, 우리 인버터의 역할은 회전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버터 쪽은 항상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그 주장치 제어부 쪽에 팬이 있습니다. 이 팬 쪽에 관리를 해서 열이 식혀지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부스터 펌프에서 압력 탱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펌프가 아까 어떻게 했어? 순차 운전을 한다고 그랬죠. 순차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 펌프가 돌다가 주 펌프의 역할이 2번 펌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 펌프의 역할이 쭉 돌다가 회전을 멈추고 2번 펌프로 가는 사이에 세대에서 물을 쓰고 있다면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2번 펌프가 다시 돌았을 때 압력이 팍 차고 올라가요. 그러면 세대에서 만약에 샤워를 하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압력이 세졌다, 안 나왔다. 이러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를 설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압력 탱크는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펌프가 정지되면, 이 펌프 압력 탱크 내부에는 이 블레더라고 해서 고무 튜브가 안에 들어있어요. 탱크 안에. 그래서 이 고무 튜브 안에 일단 어디하고 펌프하고 직접 연결된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압력이 위에서 탱크에서 누르는 압력 때문에 블레더 속에 물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펌프가 가동을 하면 이 블레더 쪽으로 물이 차겠죠. 블레더의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보다 펌프의 압력이 더 높아서 블레더를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 속에다 물을 담아요. 그랬다가 펌프가 정지하면 블레더 속에 들어있는 물을 탱크의 압력으로, 가스 압력으로 확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에 압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력 탱크의 역할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은 탱크 상부에 있는 질소 지휘기를 뾰족한 핀 등으로 눌렀을 때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면 첫째, 이 블레더가 터지진 않았구나. 그렇다면 공기 압력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면 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 주머니, 블레더가 터진 것이다. 그러므로 압력 탱크 버리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 상부에 여기 이렇게 그 뾰족한 핀으로 누르는 게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자동차 타이어 공기 주입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이 가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가스는 공기도 되고 질소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뒤쪽을 보면 더 낫겠죠.
그래서 압력 탱크의 압력을 측정하고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이게 상부에 있는 압력을 측정할 때요. 상부에 있는 질소지휘구의 공기 압력계로 측정했을 때 펌프 가동 압력의 70%가 차 있으면 정상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펌프를 켜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고 펌프 그 압력 탱크 쪽에 들어가는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반드시 잠근 상태에서 뭐를 하고 드레인을 시켜 물을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 공기의 압력이 우리 부스탑 펌프 가동 압력의 70%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왜 70%가 정상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압력 탱크 안에 있는 압력이 펌프의 가동 압력하고 똑같다면 이 펌프 블레이드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유를 들어가게끔 하려고 압력의 70%만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이 블레이드 안으로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압력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압력이 없다면 블레이더가 완전히 팽창이 돼서 누르는 힘이 발생이 되질 않죠. 그러므로 가스를 70%만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럴 때 펌프를 가동시키니까 뭐 펌프는 가동되겠지만 그 압력 탱크에 들어가는 압력을 반드시 빼고 나서 물을 빼고 나서 측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압력이 공기의 압력이 70%의 압력만 채워지면 된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70% 압력까지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공기 주입구에 뭐를 한다고요? 네, 공기 주입구에 했을 때 물이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났을 때 공기 주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펌프와 연결된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물을 완전히 빼내, 탱크 내부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내고 70%의 압력까지 공기를 주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펌프 수리업자들한테 이 시키면 질소가스를 넣어야 된다. 그러므로 질소값이 비싸니까 여기 압력을 채우는데 돈이 비싸다. 15만 원, 20만 원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출고 시에는 질소가스가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질소가스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일반 공기를 넣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앞에 사진을 그림에서 보셨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압력이 공기 압력을 왜 질소가스로 충전을 하냐 그러면 내부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질소가스를 넣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안에 이제 일반 공기를 넣으면 뭐가 됐죠? 결로가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있으나 이 결로로 인해서 탱크가 빨리 녹이 나가지고 구멍이 생길 가능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소가스를 채우면 되나? 뭐 질소가스를 굳이 꼭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압축 공기 컴프레셔로 그냥 넣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압력 탱크 관리에 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2시간 가깝게 저랑 함께 해주신 우리 소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